안녕하세요. 애나 퀘스트입니다. 이번 영상은 애니메이션 귀족으로 환생 줄거리 요약입니다. 제 요약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평범한 일본 회사원이 등장합니다. 하루 종일 일만 하고 사생활은 없는 사람이죠. 그는 이 단조롭고 영혼을 갉아먹는 일상에 갇혀 지내다가 어느 날 인생이 너무나 덧없어서 심장마비로 쓰러집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낡은 병원에서 눈을 뜨게 되는데 어떤 여자분이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대요. 자기 강아지들처럼 순한 인상이랬다는데 그는 도대체 무슨 영문인지 하나도 몰랐대요. 그러다 하녀가 들어와 그 여자분께 차를 권했는데 그때 그가 들고 있는 쟁반에 비친 자기 모습을 얼핏 보게 된 거죠. 아르스 로벤트라는 아기로 환생한 거예요. 그리고 3년이 지나자 그는 이미 이 새로운 삶에 최선을 다하기 시작했죠. 던 아저씨는 읽고 쓰는 법을 익혔고 이 새로운 세계에 대한 굉장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지. 알고 보니 그는 썸머포스에서 태어났고 썸머포스 대륙을 다스리는 제국이었어. 그는 이런 지도를 본 적이 없었기에 자신이 더 이상 지구에 없다는 걸 확신했지. 다행히 그는 루벤트라는 귀족 가문에서 태어나서 요리사가 돌봐주는 커다란 저택에서 주로 살았어. 아르스는 환생했을 때 자신이 아무도 갖지 못한 엄청난 능력이 있었지. 호미는 경비병 훈련장에 가서 연습하는 모습을 봐도 되는지 물어봐. 다들 아르스를 좋아해서 거절할 이유가 없지. 3살짜리 애가 싸우는 걸 보는데 그렇게 흥분하는 건 좀 이상하지만 어슬렁거리다가 한 경비병이 창 때문에 고생하는 걸 발견해. 그때 감정이라는 특별한 능력을 쓸 기회가 온 거지. 그걸로 멜루스라는 경비병의 모든 스탯을 볼 수 있어. 기병 능력치가 딘 건 별로였지만 궁술 능력치가 빈 건 진짜였어. 그래서 아르스는 멜루스가 궁수로 점sun 활동하는 게 훨씬 나을 거라고 생각했지. 멜루스가 경기에서 지자 아르스가 그에게 다가가 묻기를 싸움에서 활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본 적 있냐고 물어봤어. 멜루스는 활은 공격할 때 안전하게 숨어있는 것을 즐기는 겁쟁이들이나 쓰는 거라고 생각해서 절대 그런 무기를 사용하지 않을 거라고 했어. 하지만 아르스는 멜루스가 활을 쏴보면 정말 잘할 거라고 확신했지. 멜루스는 원래 이런 거에 쉽게 동의하는 사람이 아닌데 아르스가 부탁하는 거라서 마지못해 한 번쯤은 해보기로 마음먹지. 활은 잡아본 적도 없는 녀석이라 관역을 맞힐 수 있을 거란 자신감은 전혀 없지. 근데 아르스가 괜찮을 거라고 안심시켜줘서 제자리에 서서 활을 당겨 쏘지. 첫 발이 정중앙에 명중하고 멜루스는 자기가 해낸 걸 믿을 수가 없지. 혹시 운이 아닌가 싶어서 몇 발 더 쏴봤는데 전부 정중앙에 맞고 심지어 화살 하나는 다른 화살을 쪼개버리네. 멜루스가 활로 저 정도까지 하는 걸 보고 다른 경비병들은 아르스가 말한 대로 창은 워낙 못 쓰니 활잡이로 전향해야 한다고 말해. 그런데 아르스가 멜루스가 활을 엄청 잘 쏠 거라는 걸 어떻게 알았는지는 여전히 궁금해해. 아르스는 자기 능력을 제대로 설명할 수 없어서 사람들의 능력치를 본다는 진실을 밝히는 대신 그냥 본능이라고 둘러대. 아르스는 시험해 본 후 자기 능력의 정확성을 확신하지만 어쩐지 자기 자신에겐 못 쓰지. 저녁 식사 때 아르스는 밥 먹을 준비를 하는데 아버지가 멜루스의 궁술 재능을 발견한 게 정말이냐고 물어보시네. 아버지는 레이븐 루벤트인데 늘 심통이 난 얼굴이라 화가 안 났을 때도 늘 좀 화가 나 보이셔. 아르스는 아버지가 전설이라고 생각하는데 농부에서 싸움 실력만으로 귀족이 되셨거든. 혼자서도 10명은 거뜬히 해치울 수 있을 정도로 엄청 강하신 분이야. 아버지께선 아스에게 다른 사람의 재능을 알아보는 직감을 갈고 닦으라고 하셨지. 언젠가 아스가 영주가 될 테니까 그날이 오면 사람들의 재능을 알아보는 능력이 엄청나게 중요할 거라고. 아버지께선 아스에게 음식 접시를 내밀며 빨리 자라길 바란다는 애정을 보여주셨어. 그날 이후로 아스는 제국에 대해 공부했고 곧바로 상황을 바꾸지 않으면 정말 엿들 거라는 걸 깨달았어. 서머포스의 통치자들은 완전히 부패했고 그 때문에 왕국 전체에서 농민들이 반란을 일으켰어. 이대로 가면 제국 전체가 무너지고 심각한 전쟁으로 이어질 수도 있어. 이 지역의 미래 영주로서 그는 부하들을 이끌고 전투에 나가야 하지만 전쟁에서 성공할 자신이 없어. 그래서 그는 그 날이 왔을 때 자신을 지지해줄 재능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재앙에 대비하기로 결심해. 그는 도시의 거리를 돌아다니며 사람들을 감정하며 스캔하기 시작했고 어떤 종류의 재능이라도 가진 사람을 찾고 있어. 하지만 한참을 찾아 눈이 빠지도록 애썼는데도
쓸만한 사람을 아직 찾지 못했어. 바로 그때 그는 어떤 아이가 가게에서 쫓겨나 어떤 할머니에게 서비스도 거부당하는 걸 봤어. 모두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지만 다들 인종차별주의자라서 말칸족을 돕고 싶어 하지 않아. 말칸족은 바다 건너에서 썸머포스로 온 사람들인데 대부분 노예로 끌려와서 사람들이 그들을 깔보는 거지. 우리는 그 애가 사람들에게 따돌림 당하는 걸 그냥 보고만 있진 않겠지. 그래서 그 애한테 다가가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빵 한 덩이를 건네주는 거야. 그 애는 처음엔 망설이지만 빵을 받고 우리는 그 애한테 감정을 써보는 거지. 알고 보니 라이트라는 애는 엄청난 능력치를 가지고 있었어. 정말 굉장한 사람들 수준이더라고. 그래서 그 애가 성장할 기회를 얻는다면 정말 무시무시한 존재가 될 거야. 라이트는 빵을 다 먹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고맙다고 인사하고 가버려. 하지만 우리 도련님은 그런 인재를 놓칠 리 없지. 결국 어두운 골목길까지 따라간 거야. 라이트는 수상한 곳에서 낯선 사람을 따라오는 건 바보짓이라고 말리지만 도련님은 말을 끊고 라이츠를 자기 사람으로 만들고 싶다고 하는 거야. 라이츠는 장난치는 줄 알지만 도련님은 진심이었고 자기가 영주의 아들이라면서 다시 한번 라이츠에게 함께하자고 청하는 거야. 재능이 엄청나다는 걸 알아봤거든. 라이츠는 도련님이 칭찬하는 만큼 재능이 있는 것 같지도 않고 괜히 엮이면 저 같은 말킨을 받아들이면 가문의 명성에 흠이 갈까봐 그런 거죠. 저희 쪽에서는 어떻게든 설득하려 했지만 라이츠는 제안을 거절하고 그냥 가려고 했습니다. 그가 떠나려 하자 저희 쪽에서 쫓아갔죠. 라이츠 같은 재능 있는 사람을 다시는 못 만날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전략을 바꿔 가문 요리사가 만들 수 있는 온갖 맛있는 음식으로 그를 매수하려 했습니다. 저희 쪽은 라이츠를 자기 집으로 데려갔고 라이츠는 저희 쪽이 영주의 아들이라는 게 거짓이 아니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자 우리에게는 아주 먹음직스러운 음식이 차려집니다. 하지만 여기 하인들조차도 완전 인종차별주의자라서 라이츠에게는 콩 한 사발만 주고 말킨족이라서 제대로 된 음식을 기대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그에게 썩은 콩을 먹고 꺼지길 바라지만 주인공은 손님을 노골적으로 무시하는 것을 절대 용납하지 않습니다. 라이츠는 여기서 다른 손님들과 똑같이 대우받을 거라고 분명히 밝힙니다. 그래서 모두 사과하고 이번에는 제대로 된 음식을 가져다 줍니다. 라이츠가 식사를 하는 동안 주인공은 그에게 왜 선머에 오게 되었는지 묻습니다. 사위라고, 그러니까 그가 전에 용병단에 속해 있었다고 설명하는 거죠. 하지만 불행히도 임무 수행 중 모두 죽었다고 해요. 그 후 라이츠는 목적 없이 방황하다가 이곳을 우연히 발견하게 된 거죠. 감동적인 이야기지만 집사는 조금도 신경 쓰지 않고 주인공에게 더러운 말킨 녀석을 내쫓으라고 재촉하자 주인공은 그에게 라이츠를 내쫓을 일은 없을 거라고 말하죠. 자기 공식 신복으로 삼으려고 데려온 거야. 집사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지. 왜냐면 도련님, 아버지는 절대 허락 안 할 테니까. 그리고 그 말이 맞아. 도련님이 아버지한테 계획을 털어놓자 아버지는 단칼에 거절하면서 라이츠 같은 놈은 선머 사구역 사람들 수준에 못 미쳐서 쓸모없다고 하셨대. 아버지마저 인종차별주의자라서 도련님이 라이츠를 신복으로 받아들이게 하려면 뭔가 수를 써야 해. 아들이 아버지한테 말하길 마치 마일처럼 라이츠의 엄청난 재능을 느꼈대요. 하지만 레이브는 아들의 재능을 알아보는 능력을 믿지만 서머 포트 사람들은 말키는 좋은 일을 할 능력이 없다고 확신하고 있어서 라이츠에게 그런 엄청난 재능이 있을 리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아워스가 주장하는 것처럼요. 하지만 아워스는 물러서지 않고 라이츠를 자기 편으로 두는 것이 그들의 구역의 미래에 매우 중요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아버지에게 라이츠를 시험에 재능을 확인해 보라고 제안합니다. 레이브는 시험에 동의하고 통과하면 병사로 시작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그 시험이 정정당당한 결투라 라이츠가 이겨야 인정받는 상황인 거지. 주인님은 걱정하시는 게 라이츠 실력은 좋아도 아버지인 레이븐보다 기량이 높아서 정정당당히 이기긴 힘들 것 같거든. 다행히 레이븐이 괜찮은 사람이라 14살짜리 애 상대로 전력을 다하진 않을 거야. 라이츠한테 유리하게 핸디캡을 좀 줄 거라고. 그 조건이면 라이츠가 이길 가능성이 꽤 있다고 주인님은 생각하셔. 라이츠도 좋다 했대. 그래서 레이븐이 곧바로 결투를 시작하겠다고 했어. 라이츠가 아버지와 싸우려고 떠나는데 잠깐 멈춰서 묻더라.
왜 그가 자기를 가신으로 만들려고 이렇게까지 애쓰냐고. 그 제안이 기쁘긴 하지만 말칸족이라는 이유로 늘 박해받는 자신에게는 너무 과분한 제안처럼 느껴진다는 거야. 그러자 그분께서 라이츠가 그에게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노력하는 거라고 안심시켜줬어. 언젠가 그분께서 이 땅의 영주가 되실 거고 그때가 되면 라이츠를 바로 옆에 두고 싶어 해요. 그래서 라이츠는 최선을 다해 이기겠다라고 약속하죠. 연습장에 도착하자 모두 무슨 일인지 어리둥절해하죠. 레이브는 연습용 칼과 모래시계를 가져오라고 하죠. 장비가 준비되자 레이브는 라이츠가 이기려면 시간 안에 자신을 한 번만 때리면 된다고 설명해요. 우리 애들은 레이븐이 제일 잘 나가긴 해도 이게 유리하게 작용할 거라고 생각하죠. 그를 시간 안에 한 번만 때리면 된다고 생각하니까요. 우리 애들은 레이븐이 제일 잘 나가긴 해도 이게 유리하게 작용할 거라고 생각하죠. 주변 검사들 수준을 보면 라이츠 실력이면 레이븐에게 한 방이라도 먹일 수 있을 거야. 결투 시작. 레이븐은 전력을 다해 라이츠에게 곧장 달려드네. 라이츠는 재빨리 피했지만 만약 제대로 맞았다면 큰일 났을 거라고 느끼지. 나무검인데도 불구하고 말이야. 레이븐이 라이츠보다 힘은 세지만 라이츠도 꽤 잘 버티고 있어. 다른 병사들은 레이븐을 따라가지도 못했기 때문에 엄청 놀라고 있어. 그것도 레이븐이 봐주면서 싸웠을 때인데, 그런데 지금 레이븐은 라이츠에게 봐주는 것 없이 달려들고 있잖아. 그때 라이츠가 어깨를 맞고 바닥에 튕겨나갔어요. 다시 일어나서 응원하는 우리 쪽을 쳐다봤죠. 그 모습에 힘을 얻어서 다시 싸울 준비를 해요. 새로운 전략으로 레이븐에게 달려들어서 몸을 숙여 그의 공격을 피하고 뒤로 몰래 숨는 거죠. 태양빛을 이용해서 레이븐의 시야를 방해하고 공격에 성공해요. 레이븐은 여전히 막아내지만 라이츠가 거리를 벌리기 위해 물러서자 결투는 끝났다고 선언하죠. 라이츠는 시간이 다 됐는지 확인하려고 뒤돌아보며 모래시계에 아직 모래가 남아있는지 확인합니다. 그건 레이븐을 살짝이라도 건드렸다는 뜻이죠. 모두 라이츠가 해낸 일에 완전히 놀랐고 레이븐은 그의 승리에 대해 칭찬합니다. 그는 우리가 라이츠의 엄청난 재능에 대해 옳았다고 인정하며 이제 자신의 눈으로 봤으니 라이츠에게 미래의 최고 수준의 검객이 될 잠재력이 있다는 걸 알게 된 겁니다. 우리 애도 앞날이 창창하겠어. 저렇게 쉽게 인재를 구하다니. 레이븐은 혹시 세상이 미쳐 돌아갈 때 우리 애가 어떻게 대처할지 걱정했는데 이제 아무 걱정 없겠네. 우리 애가 이 땅의 새로운 황제가 될지도 모르지. 작은 마을 영주한테는 좀 거창한 꿈이지. 라이츠는 자신이 뭘 할 수 있는지 보여줘서 병사들에게 엄청난 존경을 받았고 얼마 후 우리 애가 확인하러 들렀지. 라이츠가 여기서 새 삶에 적응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라이츠는 새 제복도 잘 어울리고요. 자기가 할 수 있는 한 돕고 싶어서 하인 일도 자원해서 맡았어요. 길거리에서 구해준 저희에게도 엄청 감사하고 있더라고요. 그 빚을 갚기 위해 이제부터 저희 곁을 지키겠다고 했어요. 몇 달이 지나고 알게 된 건데 라이츠는 싸움터에 나가는 대신 주로 저희랑 시간을 보낸대요. 하지만 걔가 엄청 도움이 됐고 끝내주는 싸움 실력도 보여줬잖아. 라이츠는 엄청난 과외로 지식 레벨을 올리고 있어서 창의력 능력치가 미친 듯이 오르고 있어. 이제 걔는 우리 팀에서 제일 똑똑한 애들 중 하나야. 집안 사람들이랑 영지민들이 라이츠를 알게 되자마자 바로 받아들였다니까. 하녀들은 걔가 얼마나 잘생겼는지에 대해 수다 떨기 바빠. 어느 날 라이츠가 우리한테 역사 지식을 알려줬어. 여름포스 제국은 원래 요괴의 왕국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더군. 그중 하나인 안셀 왕국은 힘이 엄청나서 다른 6 왕국을 침략해서 정복했대. 안셀의 아나타스 왕은 자신을 황제라고 선언하고 대륙 전체를 여름포스 제국이라고 이름을 바꿨대. 근데 지금 제국 전체가 큰 문제에 빠졌어. 지금 통치자는 바이다라스란 8살짜리 애인데 실권은 측근들이랑 다투느라 정신없다더군. 지도력이 약해지니 반란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아직은 소규모지만 레이븐조차 병력을 보내서 진정시켜야 할 정도래. 이대로 가면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상황이라 아우어스는 상황이 악화되기 전에 자신의 감정 능력을 활용해서 유능한 인재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여야겠다고 생각하지. 아우어스의 가족은 미션 구역이라는 곳에 살고 있는데 아우어스는 그곳에서 대규모 분쟁이 일어날 거라고 예측해서 충격을 받지. 그곳 총독은 늙어 빠졌고 건강도 안 좋다더군. 그래서 오래 버티지 못할 것 같아. 아들이 둘이 있는데 둘 다 그 작자의 자리를 물려받고 싶어 하거든.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어.
우리 아버지는 큰아들이 총독자리를 물려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누구 편에서 싸울지 결정할 권한은 없어. 총독을 직접 모시는 게 아니니까. 램버그는 카나르라는 구역에 있는데 레이븐이 그곳의 우두머리야. 우리는 아직 애송이라서 엄청 불안해하고 있어. 그가 발견한 유일한 유망주는 리츠뿐입니다. 다행히도 리츠는 이 모든 것을 절호의 기회로 여깁니다. 영주가 주요 분쟁에서 자신의 능력을 과시한다면 세상에서 더 높은 위치에 오르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아우르스는 영감을 받고 그들은 레벨을 올리고 더 강해져서 승산을 높이기로 결정합니다. 리츠는 아우르스를 보호하겠다고 약속하고 그렇게 하기 위한 적절한 사람들을 찾는데 그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녀석들이 마을로 들이닥치는 와중에 아워스는 아버지가 훈련을 더 자주 한다고 알려줘요. 전쟁이 다가오는 걸 감지한 게 분명하죠. 아워스는 아버지에게 더 많은 지원군을 찾으러 정찰을 나가겠다고 알리고 그러자 레이븐은 엄청난 마법 실력을 가진 사람을 찾아달라고 부탁하죠. 알고 보니 레이븐은 마법을 프로처럼 다루지 못하고 마법을 다룰 줄 아는 사람들도 별로 좋지 않다는 거죠. 한 번은 아워스에게 마법을 시도해보라고 부탁해서 아워스는 마법 장치를 사용해서 마법을 써봤지만 완전히 엉망이었죠. 그 후로 아버지는 다시는 묻지 않으셨대. 하지만 팀에 마법사가 있으면 전력이 엄청나게 강화되니까 아워스는 최고의 마법사 후보를 찾으려고 엄청나게 애쓰고 있어. 그들은 캐나르 지역의 수도에 도착했는데 아워스는 거기에 5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어. 모두가 엄청 부유해 보였고 아워스는 언젠가 자신의 람베르크 사람들에게도 그런 풍요로운 삶을 주고 싶다는 꿈을 꿔. 리츠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 분명 좋은 후보를 찾을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해. 하지만 아워스는 능력을 써도 잠재력 있는 사람을 찾지 못하고 있었어. 아워스의 능력은 사람의 능력치를 숫자와 적성 등급으로 보여주는데 진정한 재능은 둘의 조합에서 나오는 거거든. 적성이 안 맞으면 능력치가 아무리 높아도 소용없어. 아워스는 맞는 사람을 찾지 못해서 풀이 죽는데 리에츠가 서두를 필요 없다고 위로해줘. 계속 탐색하던 중에 아워스는 사람들이 사는 골목길을 발견해. 충격받은 아워스에게 리에츠는 가르침을 주지. 부유한 곳엔 늘 가난이 따르지. 번영은 불평등을 낳는다는 말도 있잖아. 리츠는 우데여스 덕에 이런 삶을 면했다는 걸 깨달은 거야. 하지만 안타깝게도 지금은 이 사람들을 위해 해줄 수 있는 게 없어. 워스는 깨달음을 얻지. 전에는 화려한 것만 보고 좋은 동네라고 생각했지만 워스가 생각하는 좋은 동네는 어려운 사람들도 자립할 수 있는 곳인 거지. 그는 자신이 순진할 수도 있다는 걸 알지만 바라건대 이 불우한 사람들 중에서 다음 후보를 찾을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리츠는 그가 조금 더 순진하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아우어스는 그가 자신의 조력자라는 사실에 자랑스럽다고 말하자 완전히 충격을 받습니다. 그 후 그들은 마을에서 가장 큰 시장으로 향하고 그곳에서 누군가가 아우어스에게 용의 알을 건넵니다. 아우어스는 이 세상에 용이 존재한다는 것을 믿을 수 없어하고 상인은 그가 얼마나 흥분했는지 엿봅니다. 그래서 상인은 단돈은화 1립의 희귀한 알들을 구해다 주겠다고 제안했지. 우리는 당장 돈을 내려고 했어. 하지만 리츠는 상인에게 몹시 화가 났지. 우리는 충격을 받았어. 하지만 리츠는 그 자가 그 알들을 불법적으로 밀수했다는 걸 알았어. 왜냐하면 북부 대륙과의 교역이 중단되었거든. 게다가 알의 크기랑 반점도 진짜 같아 보이지 않았어. 그리고 훨씬 더 수상한 건 어떤 상인이 희귀한 용이 알을 잔뜩 숨겨놓고 있었어. 리츠가 알고 보니 그게 거대한 도마뱀 알인 거야. 그래서 리츠는 아워스를 창피하게 만든 그 상인의 벌은 죽음이라고 결정한 거지. 아워스는 리츠에게 그만하라고 간청했고 리츠는 과민 반응한 것에 대해 사과했어. 아워스는 리츠가 속을 때마다 저렇게 폭주할까봐 걱정하기 시작했지. 그래서 누가 땅에 묻히기 전에 얼른 정신 차리기로 결심한 거야. 그들은 식사를 위해 휴식을 취했는데 아워스가 사탕을 사려고 할 때 누군가 그와 부딪혔어. 리에츠가 돈을 도둑 맞았다고 지적하자 그는 놀라고 그래서 그들은 도둑을 쫓아가. 이 도둑은 꽤나 빠르기 때문에 따라잡기가 힘들어. 하지만 리에츠는 그들의 코트를 찢어버리고 그게 여자애라는 걸 밝혀내. 그들은 그녀를 따라 골목으로 들어가는데 거기서 그녀는 몇몇 녀석들에게 공격당하고 있어. 아워스는 그들에게 물러서라고 말하고 그래서 그들은 그를 공격하려고 해.
하지만 리에츠는 그들을 제압하고 작은 교훈을 가르쳐줘. 그들은 튀고 아워스는 그의 친구가 엄청 멋있다고 생각해. 우리는 그 아이가 괜찮은지 확인하러 가죠. 그랬다가 아이가 엄청난 잠재력을 가진 S급 마법사라는 걸 알고 충격받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녀의 통솔력은 92까지, 기량은 116까지 올라갈 수 있죠. 정말 어린 소녀인데 실력이 우리 아버지와 맞먹을 정도입니다. 마법 관련 스탯 빼고는 다 약해요. 하지만 상관없어요. 이미 엄청난 마력이 있을 테니까요. 리에츠는 그녀에게 우리 돈을 돌려주라고 하지만 우리가 말을 끊고 그녀에게 자신의 가신이 되어 달라고 합니다. 리츠는 그녀를 도둑이라고 지적하지만 아우어스는 그녀가 지금까지 본 적 없는 엄청난 마법 재능을 가지고 있다고 밝힙니다. 하지만 소녀는 아우어스 같은 애 밑에서 일하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아우어스는 그녀에게 엄청난 마법 잠재력이 있다고 말하려 하지만 그녀는 지금까지 마법을 써본 적도 없기 때문에 믿지 않습니다. 이 영리한 아이는 상황을 완전히 다른 각도에서 보고 그녀가 힘든 시간을 겪었기 때문에 도둑질을 한다는 것을 알아냅니다. 그래서 그가 그녀에게 설명하죠. 자기 부하로 들어오면 두둑한 월급에 규칙적인 식사까지 보장받을 거라고요. 근데 세상에 그 여자는 꿈쩍도 안 해요. 아예 대놓고 아우어스를 애송이라고 부르면서 귀족들을 싫어하죠. 다른 사람들을 깔볼 권리가 어디서 나오는 거냐고 묻더군요. 그냥 운 좋게 태어나서 특권을 누릴 자격이 없는 놈들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아우어스의 화려한 삶을 지키는 도구가 될 생각은 전혀 없다고 분명히 밝히죠. 워스는 자기는 아가씨가 말하는 화려한 귀족 나리가 아니라고 설명했지. 그녀 같은 사람들이 살기 좋은 마을을 짓고 싶고 그러려면 그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이야. 그러자 소녀는 사람들이 지금 당장 고통받고 있는데 나중에 돕겠다는 그의 생각이 터무니없이 순진하다고 지적했어. 워스는 그저 자신이 얼마나 친절한지 자랑하고 기분 좋으려고 그녀의 도움을 원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러자 리츠가 간단하게 말해서 돈을 돌려주라고 했어. 그녀는 도움받은 빚을 지고 싶지 않아서 그러는 거예요. 우르스는 그녀 손목의 표식을 보게 되고 자기가 어느 귀족집에 몰래 들어갔다가 노예 상인에게 팔려갈 뻔했다고 털어놓죠. 겨우 도망쳐 나왔는데 리츠가 때려눕힌 놈들이 바로 그 상인 졸개들이었던 거고요. 우르스는 그녀에게 놈들이 찾고 있으니 마을에서 떠나라고 하지만 그녀는 그럴 수 없다고 해요. 바로 그때 아이들이 몰려와 그녀를 껴안고 그녀는 이 아이들이 부모도 없고 사랑해줄 사람도 없다고 말하죠. 그녀가 아이들을 그렇게 버릴 수는 없어. 우르스는 이제 알겠다며 그녀를 꼬시려던 걸 그만두는데 동의했지만 그녀에게 돈주머니를 줬어. 그녀는 그에게 자발적으로 주는 거니까 다시 돌려달라고 할 수 없다고 상기시켜줬지. 우르스는 이제 전부 그녀 것이라고 말했고 그녀는 그를 변태라고 부르며 고아 아이들과 함께 떠났어. 그날 밤 우르스는 그 소녀의 힘든 삶을 머릿속에서 떨쳐낼 수 없었지. 리츠도 그 고통을 알고 있기에 그에게 솔직하게 말했어. 세상이 밑바닥 인생들에게 얼마나 모질지 알거든. 분명 과거의 귀족들에게 쓰레기 취급을 받았을 거야. 그래서 그들을 싫어하는 거고 리에츠는 아우어스는 안 그렇다고 하지만 아우어스는 자신이 특권층의 삶을 당연하게 여겼다는 걸 깨닫고 그녀가 왜 자신을 그렇게 보는지 이해하게 돼. 아우어스는 정말 더 나은 마을을 만들고 싶어하고 그녀가 한 말이 맞았을지도 몰라. 바로 그때 아우어스는 아까 봤던 고아아이들을 발견하고 샬롯이라는 애가 잡혀갔다는 소식을 듣게 돼. 샬롯의 과거를 잠깐 들여다보면 걔 인생이 얼마나 고됐는지 알 수 있어. 어린애였는데 마지막으로 울었던 게 언제인지조차 기억 못했어. 행복한 어린 소녀를 보면서 자기가 마지막으로 울었던 게 부모가 없다는 거를 깨달았을 때였나 생각하는 거지. 크면서 삶은 더 팍팍해졌어. 돈도 없고 집도 없으니까 사람들이 걔를 개차반 취급했지. 자기가 인간이야라는 걸 깨달았을 때 마지막으로 울었나 생각하는 거야. 그녀는 기억하려던 걸 포기하고 그냥 궁금해하죠. 도대체 왜 태어났을까 하고 다시 현재로 돌아와서 샬롯은 저 녀석들에게 쉴 새 없이 두들겨 맞고 있어요. 그녀가 일을 더 힘들게 만들어서 화가 났고 아직도 그녀를 울릴 수 없어서 실망해서 계속 발로 차는 거죠. 인신매매범은 그녀의 얼굴을 망치지 말라고 상기시키는데 왜냐하면 이미 그녀의 구매자를 찾았고 그 악당을 화나게 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죠.
깡패들은 그녀가 돈을 많이 갖고 있다는 걸 알게 되고 샬롯은 돈을 빼앗으려 하지만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샬롯은 고아들을 위해 그 돈을 손에 넣으려 했지만 상인은 그녀에게 아무런 희망도 없다고 말합니다. 설령 탈출하더라도 다시 비참한 삶으로 돌아갈 뿐입니다. 상인은 그녀에게 자신의 삶은 끝났다고 받아들이라고 말하고 부모가 버린 것을 자책하라고 합니다. 바로 그때 리츠가 난입하면서 모든 악당들이 놀랍니다. 그는 그 악당들을 몽땅 때려 눕힙니다. 샬롯은 도대체 왜 여기에 있는지 의아해한다. 상인은 그들이 함부로 침입했다며 말한다. 하지만 아르스가 어떻게 자신의 이름을 알고 있는지 알고 충격을 받는다. 이 남자는 아르스의 옷차림을 보고 그가 귀족임을 알아차린다. 하지만 샬롯을 풀어줄 생각은 없다. 샬롯은 단지 상품일 뿐이며 아르스와 그의 가족 같은 귀족들이 몰래 사들이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그는 아르스가 귀족이니 이해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아르스를 더욱 화나게 한다. 그는 귀족인 아르스가 이해해 주길 바라지만 그것은 아르스를 더욱 격분시킨다. 샬롯은 아르스에게 자기는 거의 모르는 사람인데 함부로 끼어들지 말라고 말하지만 아르스는 그들과 만난 이후로 뭔가를 계속 생각하고 있었다. 그는 왜 그녀의 눈이 그렇게 텅 비어 보이는지 알아내려고 노력했고 마침내 그녀의 야망 수준이 단지 1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야망이란 개인의 희망과 꿈을 의미하며 발전하려는 열망, 끈기, 그리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나타낸다. 샬롯의 야망 수준은 단지 1일 뿐이며 이는 그녀가 미래를 포기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트레이더는 크게 웃으며 샬롯이 단지 그저 그런 존재라는 것을 분명히 한다. 빌어먹을 노예, 앞날이 없다는 멍청한 소리나 하고 아르스는 이런 게 진짜 짜증나는 거야. 어른들은 아이들의 미래를 지켜줘야 하는데 저 자식은 샬롯의 미래를 뺏은 것도 모자라 그걸 비웃고 있잖아. 아르스는 한계에 다다라서 말해. 샬롯이 뭘 하고 싶은지는 샬롯이 결정해야 한다고. 저런 놈들이 아니라 샬롯은 왜 울음을 멈췄는지 깨달아. 눈물 흘린다고 살아남는 건 아니야. 그녀는 오래전에 꿈을 포기했어요. 왜냐하면 운명은 태어날 때 결정된다고 믿었으니까요. 마음을 닫는 것만이 그녀가 그 거지 같은 대우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죠. 눈물은 약자를 위한 거라고 배웠어요. 그녀의 세계에서 나약함은 죽음과 같으니까요. 살아남기 위해 강해지는 데 집중하기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체 왜 저 여자가 지금 와서 우는 건지 완전 헷갈리네. 상인이 아르스한테 잘해주는 척을 그만두자 샬롯은 그를 내쫓으라고 말하고 아르스는 걱정 말라며 리츠에게 놈들을 처리하라고 한다. 부하들은 이제 큰일 났다며 두려워하지만 리츠는 그중 한 명을 내리찍으며 말한다. 아르스님을 화나게 한 대가로 죽음보다 더한 끔찍한 값을 치르게 될 거라고. 부하들은 숫자가 많으니 리츠를 제압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리츠는 순식간에 그들을 때려 눕힌다. 이 멍청이들은 심지어 리츠에게 마법을 쓰려고까지 한다. 하지만 리츠는 눈 하나 깜짝 안 해. 리츠는 쓰러진 졸개들 위로 우뚝 서 있었고 상인은 그를 빌어먹을 괴물이라고 불렀지. 상인은 어쩔 수 없다고 하면서 자기네 제일 큰 덩치를 불렀어. 이 거인은 예전에 보병 지휘관이었는데 품행이 나빠서 쫓겨났대. 샬롯은 그 녀석이 걱정됐지만 아르는 능력을 써서 걱정 말라고 했어. 그 녀석은 우릴 얕잡아 봤지만 리츠는 그 녀석이 그 싸움에서 살아남는다면 그때 가서 생각해볼 문제지. 그 말에 남자는 바로 리츠를 공격하는데 리츠의 실력은 완전히 다른 차원에 있었어. 금방 남자를 때려 눕히고 샬롯은 넋이 나가서 도대체 이 사람들이 누구냐는 눈치였지. 장사꾼은 카나르 구역의 거물 두목이 이 노예매매에 찬성한다는 정보를 흘렸어. 하지만 아르는 이미 알고 있었고 바로 샬롯을 사겠다고 선언했지. 상인은 저항하려 하지만 리츠는 그에게 따져 묻습니다. 그녀를 그의 소나귀에서 쉽게 빼앗을 수 있다고 말하죠. 그러면 이미 살 사람이 있는 노예를 잃어버린 그의 평판에 훨씬 더 안 좋을 거라고요. 그냥 더 많은 돈을 낼 사람에게 파는 게 훨씬 매끄럽게 들릴 거라고요. 투덜거린 끝에 남자는 마지못해 그녀를 사도록 허락합니다. 그래서 아스는 그녀를 그녀의 동료들에게 데려다 주겠다고 제안합니다. 하지만 샬롯은 특정 장소에 먼저 들르고 싶어 합니다. 문제는 숲속에 깊숙이 있어서 아스는 하이킹을 딱 질색한다는 거지. 하지만 어찌어찌 도착하고 아스는 숨 막히는 경치에 완전히 매료돼. 이곳은 샬롯의 비밀 장소인데
마을의 모든 문제가 작게 느껴지는 곳이지. 이곳이 그녀에게 얼마나 소중한지 알 수 있어. 그래서 아스는 왜 그녀가 그에게 이곳을 보여주는지 궁금해해. 곰곰이 생각한 후에 샬롯은 아스가 왜 그녀 같은 사람들도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는 마을을 짓고 싶어 하는지 궁금해해. 아스는 간단하게 말해. 그는 아이들을 정말 좋아하죠. 샬롯은 그도 아이 같다고 하지만 아스는 더 깊이 파고들죠. 힘이 없을 때 아이의 미소를 보면 기운이 솟아난다는 걸 아는 거죠. 아이의 미소는 희망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라고 믿고요. 희망을 품는다는 건 미래에 대한 기대를 갖는다는 뜻이고 그 기대감은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죠. 아스는 미소가 전염성이 있다고 믿고 열정이 도시를 더 나은 곳으로 만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가 아이들이 언제나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싶어하는 이유 중 하나죠. 그는 사람들이 희망과 안정감을 가지고 살 수 있는 마을을 건설하고 싶어해요. 아르스는 그녀에게 설교하는 것처럼 들린다면 사과하죠. 하지만 놀랍게도 샬롯은 그의 오른팔이 되기로 동의해요. 아르스는 그녀에게 고아들에 대해 상기시키지만 그녀는 그들이야말로 그녀가 찬성하는 이유라고 설명하죠. 그녀는 그 아이들이 아르스가 말하는 그런 미래를 갖기를 바라요. 바로 그때 리츠가 창고에서 마법 아이템을 찾았다며 나타났어요. 리츠는 아르스의 인재를 알아보는 눈을 믿지만 샬롯이 마법을 쓸 수 있는지 직접 확인하고 싶어 하죠. 샬롯은 기꺼이 시도해 보겠지만 전에 마법을 써본 적이 없고 주문건은 법 같은 건 하나도 모른다고 말하죠. 리츠가 설명하는 동안 아르스는 S급 마법 재능을 가진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다는 것을 생각하기 시작해요. 그는 샬롯이 얼마나 강력한지 궁금해하고 샬롯은 그에게 보여줄 준비가 됐죠. 그녀는 재빨리 주문을 외우고 엄청나게 강력한 화염 마법을 날려요. 다들 완전 충격받았는데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그 마법이 하늘을 밝히자 사람들은 엄청난 불꽃쇼에 정신을 놓고 마법 아이템은 완전히 산산조각이 나요. 남자들은 여전히 완전히 경외하고 있고 샬롯은 드디어 자신감을 보이기 시작해요. 아르는 너무나 기뻐하고 리츠도 마침내 그녀의 재능을 인정해줘요. 샬롯은 월급도 받고 지낼 곳도 생긴다는 말에 신이 났어요. 정기적인 식사만 있으면 되지만 그 돈은 모두 고아들을 돕는 데 쓰이길 바란대요. 그녀에게 필요한 건 머리 위의 지붕과 약간의 음식뿐이라 아르스는 그렇게 하기로 동의하죠. 아르스는 언제나 옳은 말을 할 줄 알죠. 미래가 얼마나 기대되는지 어서 보고 싶다고 말하면서요. 그러자 샬롯은 아르스의 꿈을 이루기 위해 뭐든 하겠다고 말하며 그를 아르스님이라고 부르죠. 하지만 아르스는 바로 아직 그런 딱딱한 말투는 싫다고 하죠. 격식 차릴 필요 없다고 편하게 하라고 했대. 샬롯은 안 그래도 격식 차리는 거 질색이라 안심했고 게다가 자기보다 어리니까 이상하잖아. 샬롯은 돈을 빌린 것에 대해 사과하며 구해줘서 고맙다고 해. 아스는 별거 아니라면서 빨리 집에 가서 밥이나 먹고 싶대. 샬롯은 리츠에게 아스의 미래가 정말 기대된다고 말하고 리츠도 동의해. 샬롯이 고아들에게 우유를 사다 주겠다고 하는 동안 아스는 생각에 잠겨. 두 충성스러운 동맹이 있어서 얼마나 행복한지 말이야. 레벤 가문은 확실히 강해지고 있지만 아스는 압박감을 느끼는 걸 숨길 수가 없어. 주변에 엄청난 사람들이 있는데 자신은 평범한 녀석일 뿐이라 그들을 이끌 수 있을지 궁금해하는 거야. 모든 걸 망치고 그들을 실망시킬까봐 두려운 거지. 하지만 그때 그들에게 했던 약속을 떠올리고 정신을 차려. 그는 멋진 마을을 만들기 위해 무슨 일이든 할 거야. 드디어 다들 식탁에 앉았지만 샬롯이 기본적인 예절과 말투를 배워야 한다는 게 너무나 분명해졌죠. 샬롯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만 리츠가 자세히 설명해 줍니다. 만찬 자리에서 아르스님과 함께 해야 하니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한다고요. 샬롯은 아르스에게 차라리 낮잠을 자겠다고 하지만 리츠는 아르스님께는 영주님이라고 불러야 한다고 다시 상기시켜줍니다. 그 후 레이브는 샬롯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데 여자가 전장에 있는 건 너무 위험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아르스는 그럴 생각이 없어요. 샬롯에게 힘을 보여주라고 말하고 레이브는 곧 태도를 바꿔요. 그리고 그는 완전히 찬성하며 기꺼이 그녀를 자신들의 무리에 받아들여요. 3년 후 우리는 전장에서 돌아오는 레이븐의 군대를 발견합니다. 알고 보니 그들은 사테스주와 사이가 좋지 않고 그래서 레이븐은 군 복무를 해야 했던 거예요. 아르스가 전투에 대해 묻자 그는 적들을 완전히 압도했다고 말하고 승리를 이끈 샬롯의 마법에 공을 돌립니다.
소문에 의하면 걔가 이제 전장에서 제일 센 마법사로 통한다던데 마법 부대를 아주 꽉 잡고 있대. 아르스는 동생들이 새로 태어났는데 둘 다 재능이 엄청나다네. 걔네들이 나중에 커서 집안을 책임지고 도와줄 거라고 생각하는 거지. 리츠가 키자 형제에 대해서 알려주는데 걔네들은 람베르그로 이사온 사냥꾼, 집안 출신이고 재능이 있어 보인다네. 그래서 아르스가 걔네들을 찾아보기로 하고 샤를로테가 같이 가겠다고 나서는 거지. 숲을 헤매다가 뭔가 잽싸게 움직이는 생물을 발견하는데 그런데 갑자기 화살 한 방에 쓰러지고 사냥꾼 2명이 나타나죠. 아스는 능력을 써서 이 고양이들이 케이샤 형제, 즉 가토스와 마르쿠스라는 걸 알아내고 그들의 재능을 보며 훌륭한 병사가 될 거라고 생각하죠. 그들은 아스를 집으로 초대하고 아버지 그렉은 만찬을 준비하고 있어요. 샬롯은 음식을 맛보고는 맙소사 정말 맛있다고 감탄하죠. 가토스는 그들이 방금 사냥한 테수르라는 생물이라고 설명해요. 그렉은 아이스에게 왜 숲에 있는지 묻자 가토스와 마르쿠스를 군대에 영입하고 싶다고 설명하죠. 그들의 실력을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렉은 이 소식에 엄청 기뻐하더군. 아르스에게 로자리라는 아들이 또 있다고 알렸는데 형제들만큼은 못하다는 거야. 로자리 식탁에서 빵을 훔쳐 먹는 걸 보고 그렉은 손님들에게 인사하라고 꾸짖지. 아르스가 로잘에게 기술을 사용해보니 이 녀석이 완전 천재더라고. 지능이 엄청 높아. 그래서 아르스가 그렉에게 로잘을 자신의 가신으로 삼고 싶다고 말했는데 그렉은 안 좋은 생각이라고 여기지. 분명 골칫덩이가 될 거라고 말했지. 근데 아스가 자기네랑 같이 하자고 하니까 그렉은 전장에 나가야 되는 줄 알고 겁먹고 죽기 싫다면서 딱 잘라 거절했어. 자기 방으로 돌아가서 그렉은 아스한테 로살이 엄마 돌아가신 이후로 계속 방에 틀어박혀서 인생 공부를 전혀 안 한다고 털어놨어. 생활력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거지. 근데 아스는 신경도 안 쓰고 로살이 천재라고 나중에는 엄청난 전략가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 아르스는 로잘의 방에 들어가 책을 읽는 그를 발견하고 집에서 유일한 책이라고 설명하죠. 어머니가 그에게 읽어주곤 했던 책이라면서요. 그 책이 평화를 가져다 준다니 아르스는 그를 자신의 서재로 초대하며 마음껏 읽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처음에는 로잘이 아르스를 믿지 못해 거절하지만 책을 더 읽고 싶어서 동의하되 형제들을 데려가겠다고 합니다. 그들은 저택으로 향하고 아르스는 샬롯에게 가토스와 마르쿠스를 소개합니다. 샬롯은 그들에게 변경을 구경시켜주고 로잘은 서재로 향합니다. 아르는 로잘에게 흥미로운 책을 읽으라고 하고 리츠에게 글을 돌보라고 명령하며 자신도 공부해야 한다면서 도서관을 나선다. 하지만 결국 잠들어버리고 나중에 깨어나 로잘을 도서관에 몇 시간이나 방치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녀석은 이미 갔을 거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도서관으로 돌아가니 리츠가 로잘이 책을 엄청 많이 읽고 잠들었다고 말한다. 아르는 스킬을 사용하여 로잘의 지능이 점점 더 날카로워지는 것을 알아챈다. 로잘이 엄청난 속도로 배우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린 것이다. 로잘이 엄청난 속도로 배우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린다. 아르는 스킬을 사용하여 로잘의 지능이 점점 더 날카로워지는 것을 알아챈다. 로잘이 엄청난 속도로 배우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린 것이다. 그의 형제들은 로잘이 도서관에서 시간을 낭비했다고 생각해요. 읽는 법을 제대로 배운 적이 없으니까요. 아르스는 이 말을 듣고 깜짝 놀랍니다. 로잘이 깨어나자 아르스는 대체 어떻게 책 읽는 법을 배웠냐고 물어요. 로잘은 엄마를 보면서 익혔다고 설명하지만 모두들 믿기 어려워합니다. 다음 날 아르스는 형제들에게 가서 씨 뿌리는 사람을 잡기 위해 덫을 놓으라고 말합니다. 로잘이 함정에 대해 읽었다고 설명하자 아르스는 그에게 지식을 활용해 놈들을 잡으라고 말한다. 형제들도 그를 지지하자 로잘은 한번 해보기로 한다. 얼마 후 그렉은 로잘의 발명품을 엿보고 조인트 스트레이트 업이 많은 씨 뿌리개를 잡았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는 형들이 군인이 되면 아버지를 위해 식량을 구하기 힘들까봐 걱정된다고 털어놓는다. 그래서 그는 이 함정을 생각해냈다고 밝히며 자신의 씨 뿌리는 자를 유인하려고 울타리를 노란색으로 칠한 거야. 그레그가 위에 매달린 약초를 발견하자 로잘은 작은 씨 뿌리는 자와 그들의 엄마들이 그 향을 싫어해서 쫓아낸다고 말해. 그는 암태지가 계속 번식하길 바라는 거야. 동생들은 그를 전설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레그는 로잘에게 동생들과 함께 집에서 나가라고 하고 아르스에게 그들을 잘 돌보라고 말해.
세즈웬. 그래서 로잘은 아버지가 자기를 싫어한다고 생각하기 시작하지만 아르스는 그레그가 왜 저러는지 분명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 그날 밤 로잘은 어머니를 생각하며 아버지가 자신을 혐오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머니가 자신을 낳은 후 건강이 악화되었기 때문이고 그는 어머니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자신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레기 친구들과 수다 떠는 소리를 듣게 되고 가도는 왜 그레기 로잘을 그렇게 모질게 대하는지 궁금해합니다. 그래서 그렉은 자신이 아버지로서 실패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로잘이 자신을 싫어하기를 바란다고 설명합니다. 그는 아들의 재능을 알아보지 못했고 로잘에 대한 애정을 드러냅니다. 그는 로잘이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기를 원하지만 그렉은 자신이 방해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는 로잘이 자기를 잊길 바라고 가도와 마커스에게 형제를 지지하라고 말해. 다음날 아르스가 아이들을 데리러 오고 떠날 준비를 하는데 그렉은 장작을 패기 시작해. 하지만 로잘이 그에게 다가가서 원망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해. 그는 아버지에게 다시 만나고 싶다고 알리고 그렉은 이 말을 듣고 너무나 기뻐하며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겠다고 말해. 3년 후 레이브는 상태가 안 좋고 아스는 자기가 싸울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아버지는 상황이 엉망이라 어쩔 수 없다고 하네. 1년 전에 영주님이 돌아가셨는데 막내 아들 바즈마크를 후계자로 지명했대. 근데 큰형 커렌이 그 문서가 가짜라고 주장하면서 엄청난 싸움이 벌어진 거지. 누가 책임자가 되어야 하는지를 놓고 편이 갈리고 이제 그들의 임무는 엉망이 되었고 세테스가 그 혼란을 틈타 이득을 취하고 있어. 아르스는 싸워야 할지 고민하지만 아버지는 그에게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바로 약혼입니다. 아르스는 이 말을 듣고 완전히 충격을 받습니다. 도대체 왜 아무도 말 안 해줬냐는 듯이 말이죠. 아버지는 그에게 편지를 건네고 그는 서둘러 동료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며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합니다. 그러다 갑자기 그의 친구가 나타나 약혼녀가 도착했다고 말합니다. 그는 그녀를 만나러 가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전혀 모릅니다. 전생에 여자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여자애가 자기를 리샤라고 소개하는데 세상에 바로 그 자리에서 뿅 가게 만들어버리네. 근데 능력치를 보고 완전 깜짝 놀라. 왜냐하면 엄청난 야망을 가졌거든. 귀여운 외모랑 안 어울린다고 생각하는 거지. 자기를 속이는 건가 걱정하면서 절대 놀아나지 않으려고 해. 근데 말을 할수록 너무 사랑스러운 거야. 그래서 주변을 보여주기로 하는데 집 사지는 집에서 말킨을 보고 엄청 놀라지만 리샤는 이미 알고 있었어. 레츠에 대해서 말하자 그녀는 바로 장에게 사과하라고 해요. 리샤는 따뜻한 환영을 받고 그들은 식사를 위해 자리에 앉습니다. 그녀는 고기를 정말 좋아하고 아르스는 그들이 어떻게 수알을 잡았는지 말해줍니다. 그는 그녀가 정말 귀엽다고 생각하고 그녀는 그곳에 오는 길에 람베르크를 지나왔다고 말합니다. 아르스는 비가 와서 그녀에게 주변을 보여줄 수 없어 안타까워하지만 그녀는 그에게 넘어지지 말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해가 뜨기 시작하거든요. 그는 그녀가 날씨를 조종할 수 있는지 궁금해야 하지만 그녀는 엿봤다고 밝혔습니다. 구름을 보아하니 금방 그칠 비라는 걸 알았어. 그래서 그에게 마을 구경을 시켜달라고 했지. 한편 샬롯과 로잘이 그들을 지켜보는 게 보이고 둘 다 그녀에게서 좋지 않은 기운을 느끼고 있어. 아스와 리샤는 마을로 향하고 두 남자가 싸우는 모습이 보이네. 아스는 무슨 일인지 궁금해하고 한 여자가 그에게 마법석 주문 때문에 싸운다고 말해주지. 가게 주인이 불꽃 마법석을 주문했는데 상인이 소리 마법석을 가져온 거야. 게다가 전부 말로만 한 거라 누가 잘못한 건지 아무도 모르잖아. 아르스는 자기가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리샤 앞에서 망칠까봐 걱정하는 거야. 샬롯이 나타나서 힘으로 해결하겠다고 하지만 리샤가 막아서지. 샬롯은 자기가 상관할 일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리샤가 팬이라고 말하니까 샬롯조차 리샤의 매력에 빠져드는 거지. 리샤는 자기가 상황을 해결하기로 하고 아르스에게 성공하면 부탁 하나 하겠다고 해. 우린 주먹질하는 녀석들을 엿보고 리샤가 그들에게 다가가는 걸 보는 거지. 다들 저 여자가 누군가 궁금해하자 피앙세라고 소개하자 엄청 좋아하네. 아르가 다 컸다고 생각하면서 고향에서는 마법석이 귀하다면서 사겠다고 하네. 화산도 있어서 화 마법석도 비싸게 팔 수 있다고 하면서 하지만 전부 아르 아이디어라고 하네. 돕는 걸 신경 써줘서 감동받은 남자들. 다음에 이런 일이 없게 계약서 쓰라고 말하네. 미리 써두면 좋겠다고.
상황은 해결되었고 아르는 리샤의 도움에 감사를 표한다. 그 후 리샤는 부탁을 꺼내고 아르는 그녀가 뭘 원하는지 궁금해하는데 그녀는 단지 그의 이상형을 묻는다. 어떤 사람을 좋아하는지 궁금해하는 것이다. 아르는 그녀가 원하는 게 전부라는 걸 믿을 수 없지만 그녀를 이길 수 없다는 걸 알고 솔직하게 말하고 진실한 사람이 좋다고 말한다. 밤에 아르는 리샤의 의도를 알아내지 못했다는 생각에 잠기지만 잠자리에 들려고 할 때 침대에서 그녀를 발견한다. 혹시 자기를 갖고 노는 건가 싶지만 여자는 솔직하게 대화하고 싶다고 말하죠. 차를 마시며 남자는 여자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건지 궁금해합니다. 여자는 사람의 감정을 보기만 해도 읽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밝히며 처음 만났을 때 남자가 자신을 의심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궁금했던 거죠. 남자는 진실을 털어놓기로 결심하고 사람의 능력치를 볼 수 있는 능력과 여자의 야망이 엄청나게 높다는 것을 밝힙니다. 그녀의 모든 행동이 계산된 거라고 생각하게 만들지. 그녀는 그를 믿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녀는 그게 그의 행동을 설명해 준다고 생각해. 그녀는 야망이 엄청나다고 인정하고 알은 그녀가 진짜로 원하는 게 뭔지 궁금해해. 그녀는 여자로서의 목표는 괜찮은 남자를 완전히 반하게 만드는 거라고 솔직하게 말하고 른 그녀에게 가장 좋은 수는 권력 있는 사람과 결혼하는 거라는 걸 깨달아. 그는 그들의 영역이 작아서 운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리샤는 그의 머릿속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정확히 알고 있어. 그녀는 그에게 그들의 영역이 작을지는 몰라도 그녀는 그와 하루를 보낸 후에도 여전히 그의 아내가 되고 싶어 하는데 그에게서 큰 잠재력을 받기 때문입니다. 알은 그저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있을 뿐이라고 생각하지만 리샤는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가 훌륭해질 거라고 믿습니다. 그녀는 모두가 그를 가족처럼 생각한다고 지적하며 그것이 리더에게 가장 중요한 자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녀는 그에게 푹 빠졌다고 솔직하게 말하지만 그날 밤은 여기서 끝내기로 하고 아일스는 어안이 벙벙해집니다. 그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리샤도 밖에서 당황해하는 모습이 보여요. 하지만 리샤는 자기가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속마음을 털어놨다는 걸 깨닫죠. 리샤가 걸어가는 모습이 보이는데 아직 그가 자기 고백에 답하지 않았다는 걸 알아차려요. 그는 완전히 질겁하지만 리샤는 기다릴 수 있다고 말하죠. 자기는 그와 결혼하기로 결심했으니까요. 회상 장면에서 리샤는 귀족 세계를 완전히 싫어한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왜냐하면 모두가 거짓말하고 뒤통수 치는 곳이니까요. 그저 자신의 위치를 지키려고 애쓸 뿐이죠. 그 혼란 때문에 자신의 능력을 증오하기도 했고요. 하지만 어느 날 결혼하는 여자아이를 보고 모든 책략과 음모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죠. 충분히 강한 남자를 만난다면요. 그래서 아르스 가문에 시집갈 생각이 없었어요. 더 강한 사람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그와 시간을 보내면서 그의 친절함과 사랑받는 모습을 보고 그의 세계에 함께하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자신에게 힘을 주신 신에게 감사하고 있으며 아르스가 새로운 세상을 건설하는 것을 돕고 있습니다. 아르스가 그녀에게 편지를 쓰는 장면이 나오는데 아버지의 상태가 호전되고 있다고 그리고 후계 문제가 진정되고 있다고 알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녀를 다시 만나고 싶어하며 마침내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고 그녀와 결혼하고 싶다는 것을 알리고 싶어합니다. 글쎄, 그는 재수없게도 레이븐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었는데 올해 내내 그의 상태가 악화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조만간 늙어 죽을 게 뻔하지만 아스는 아버지한테 받은 은혜를 갚기도 전에 보내고 싶지 않은 거야. 그래서 레이븐이 조금만 더 버텨주길 기도하고 있지. 한편 아르칸테스 성에서는 영주가 어두컴컴한 옥자에 혼자 앉아 한가롭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경비병 하나 안 보여. 그때 갑자기 어떤 녀석이 칼을 들고 문을 열고 들어와 아주 작정한 듯이 영주는 도망치려고 하지만 저런 왕족 나으리 엉덩이가 기동력 10디버프라도 걸렸나 헛디뎌서 흙이나 먹고 자빠졌네. 암살자가 바로 이때다 싶어 달려들어 총독의 뒤통수를 칼로 찔러버렸어. 경비병들이 우르르 몰려와 암살자를 포위하고 끌고 가서 신문하려고 난리가 났지. 하지만 암살자는 이미 목적을 달성했고 미친 듯한 아크로바틱 동작으로 창밖으로 뛰어내려 머리가 깨진 코코넛처럼 박살이 났어. 그래서 대체 누가 배후에 있는지 영원히 알아낼 수 없게 된 거지. 얼마 후
레이븐 귀에 총독 암살 소식이 들어갔지. 그는 우리와 자기네 패거리를 불러 모아 대체 어찌된 영문인지 알아내려 했어. 그는 로잘에게 지하 세계 상황이 어떻게 돌아갈지 물었고, 로잘은 곧 엄청난 전쟁이 터져파니 뒤집힐 거란 걸 알았지. 총독이 사라졌으니 후계자 자리를 놓고 각 구역에서 피바람이 불 거야. 그들은 큰형 커렌과 동생 바즈마크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해. 카나르 구역의 거물 루미르는 아마도 커렌 편에 붙을 거고, 램버그도 따를 겁니다. 레이븐은 소환장을 곧 받을 거라고 예상하고 리치에게 병사들을 즉시 출동할 준비를 시키라고 합니다. 그도 싸울 준비를 하고 싶지만 빌어먹을 지금 아픈 몸으로는 침대에서 기어 나올 수도 없습니다. 곧 소환장이 도착하여 램버그에게 군대를 모아 다가오는 전쟁에 대비하라고 합니다. 레이븐이 함께할 수 없으니 리치는 자신과 샬롯이 대신 그 자리를 대신해서 지도자로서 눌러앉으라고. 하지만 저희 녀석은 그럴 생각이 없죠. 자기가 직접 처리해야 직성이 풀리는 놈입니다. 저희 녀석이랑 샬롯, 리치가 절벽에 서서 루미르 영주를 만나기로 한 카나르 지구를 굽어봅니다. 저희 녀석은 이제 곧 만나게 될 사람이 어떤 부류의 인간일지 불안감을 느낍니다. 성문 앞에 도착하자 저희 녀석은 바로 자기소개를 하는데, 루벤트 가문의 레이븐의 아들이 루미에르 영주님의 부름을 받고 나타났군. 경비병이 초대장을 살펴보니 진짜인 것 같아. 하지만 꼬마 녀석이 루벤트 가문을 대표하러 왔다는 건 믿지 않는 눈치야. 그러다 경비병은 샤를로트를 유명한 화염의 여인으로 리츠를 루벤트의 사신으로 알아보지. 우리는 리츠가 대체 무슨 끔찍한 짓을 저질렀길래 저런 칭호를 얻었을까 궁금해지네. 어쨌든 경비병이 더 이상 우리 정체를 의심하지 않아서 성 안으로 안내하더라고. 거기서 류미에르의 오른팔 미나의 르나르를 소개받았대. 우리가 만나서 반갑다고 하니까 미나가 우리가 나타난 걸 보고 레이븐이 정말 아픈가 보다고 빨리 낫기를 바란다고 하더라. 우리가 잠깐 미나 능력치를 살펴봤는데 세상에 이 녀석 모든 면에서 평균 이상이더라고. 미나가 우리 일행의 업적에 대해 들었다면서 아예 여기서 일하는 건 어떻냐고 제안하는데, 샬롯이랑 리츠는 이미 할 루벤트에게 충성을 맹세했기에 미나의 제안을 거절하는군요. 실망은 했지만 그들의 헌신을 얻어냅니다. 소개가 끝나자 미나는 우르스를 다른 지도자들이 기다리는 회의실에 남겨두고 갑니다. 우르스는 약간 긴장했지만 당당하게 그곳으로 걸어 들어가 자신을 소개합니다. 레이븐 루벤트를 대표하여 우르스 루벤트라고 말이죠. 자리에 앉았지만 여전히 엄청나게 긴장됩니다. 아무도 말을 안 하니까요. 드디어 레이븐이랑 어울려 다니고 오우스랑 놀던 크랄오르스 오르슬로가 침묵을 깨네요. 그는 오우스에게 진정하라고 하고 심지어 쿠키를 좀 주겠다고 제안합니다. 한편 다른 남자가 오우스를 엄청나게 째려보는데 오우스는 이유를 전혀 모릅니다. 오우스가 그와 원만하게 해결해 보려고 할 때 정문이 활짝 열리고 카나르의 우두머리인 루미레 피레스가 걸어 들어옵니다. 루미레는 모두 참석해줘서 고맙다고 말하고 자리에 앉습니다. 오우스는 그의 능력치를 확인하는데 예상했던 정도입니다. 그 정도 능력은 구역 책임자라면 당연한 거죠. 무예는 뛰어나지만 다른 점은 딱히 내세울 게 없잖아요. 하지만 자세히 보면 미나스가 류미에가 부족한 점을 채워주니 의심의 여지 없이 그 둘은 나라를 위해 최고의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겁니다. 갑작스럽게 불렀는데 이해해 주십시오. 직접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총독 암살은 분명 대규모 전쟁과 권력 다툼을 일으킬 겁니다. 류미에는 형님을 위해서 끝까지 싸울 거고 그건 변하지 않아. 그래서 자기 계획에 불만 있는 사람 있는지 묻는 거야. 크롤이랑 아르는 회의에서 아무 말도 안 해. 그래서 류미에는 회의를 끝내고 사테스가 이번 기회에 또 공격할 거라는 소문을 퍼뜨려. 만약에 그렇게 되면 바로 싸울 수 있게 병력을 준비시키고 싶어 하는 거지. 회의가 끝나자마자 다른 사람들은 벌써 병력을 준비할 방법을 찾고 있고 아르는 완전히 지쳤어. 왜냐하면 살면서 이렇게 초조한 적은 없었지. 그가 테이블에 널브러져 있는 동안 루미르 영주가 말을 걸어온다. 그는 곧바로 일어나 무례한 행동에 대해 사과한다. 루미르는 사과할 필요 없다고 말하며 레이븐의 상태를 알고 있다고 한다. 그는 아르스가 그 자리를 지켜줘서 기뻐한다. 레벤트는 작은 지역일지 모르지만 최근에 그들의 사람들은 기대 이상의 강함을 보여주고 있다. 루미르는 아르스가 현명하게 행동하는 것을 보고도 기뻐한다.
겨우 11살인데 아버지 대리 자리를 맡고 있거든. 그래서 레벤트 가문의 미래에 대한 기대가 엄청 크지. 샤를로트랑 라이츠도 마찬가지고 그러는 동안 르미엘은 자기 일 처리하러 떠나. 르미엘이가 버리자 아르스와 동료들은 정신 바짝 차려야 한다는 걸 깨닫지. 그래서 아르스는 다가오는 전투를 위해 최대한 준비를 시작하자고 제안해. 하지만 시작하기도 전에 또 호출을 받게 돼. 이번에는 아까 전에 그를 노려보던 녀석이 부른 거지. 저 친구 말이 처음 얘기하는 거라고 하면서 해먼드 플레이드라고 자기를 소개하잖아. 그러니까 리쉬 아빠라는 거지. 해먼드한테 필요한 거 없냐고 묻고 해먼드가 리쉬가 요즘 상태가 안 좋다고 말해. 아스가 연락을 안 해서 그렇다고. 아스가 리쉬 편지에 제때 답장하고 있는지 알고 싶어 해. 그러니까 아스가 자기도 노력하고는 있는데 아버지는 점점 아프시고 주지사님은 살해당하고 마지막 편지를 쓸 시간이 얼마 없었던 거야. 돌아가자마자 편지 쓰겠다고 사과하고 약속했어. 해먼드는 리쉬가 평소에 혼자 있는 걸 좋아하고 자기 일에만 몰두한다고 했어. 근데 요즘은 마음을 열고 감정을 더 표현한다고 하더라고. 아르스 때문인 것 같다라면서 그에게 강한 감정이 있는 게 분명하다고 생각하는 거지. 리쉬는 항상 착하고 순종적이었지만 당연하게 생각하고 딸과 시간 보내는 대신 군대 일과 국가 일에만 집중했던 거야. 그러니 걔는 그녀가 엄청 외로웠을 거라고 생각하겠지. 특히 주변의 수상쩍은 귀족들이 득실거렸으니 말이야. 걔는 그녀가 행복해지길 진심으로 바라고 그래서 약혼에 동의한 거고, 그래서 아르스한테 리쉬를 정말 잘 보살펴 달라고 부탁하고 아르스는 그녀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 할 수 있는 건 뭐든지 하겠다고 약속해. 아르스는 집에 돌아와서 르이미에르가 회의에서 말한 모든 것을 레이븐에게 속속들이 털어놔. 그리고 그거는 딱 그가 예상했던 대로야. 레이븐이 아르스가 연락도 없이 나타난 것에 대해 몇 마디 할 말이 있대요. 그 말은 바로 엄청 자랑스럽다는 거죠. 그 후 아르스는 리샤에게 답장을 쓰기 시작하며 답장이 늦은 것에 대해 사과합니다. 최근에 일어난 일들과 그녀의 아버지를 만난 이야기를 해주고 전쟁이 코앞이라는 것도 알려줍니다. 그는 리샤를 지키겠다고 약속했듯이 이기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라이츠에게 검술 훈련을 받고 있지만 계속 땅바닥에 내팽개쳐지기만 하죠. 라이츠는 하루 종일 했으니 숨 좀 돌리라고 하지만 아르는 계속하겠다고 고집합니다. 주변 사람들은 다 강해지는데 자기는 몇 년 동안 발전이 없는 것 같대요. 아까 연습 전투에서 부대를 이끌었는데 솔직히 완전 엉망이었대요. 전쟁에 대한 책은 읽었지만 실제 경험은 전혀 없는 거죠. 진짜 병사들이 달려들면 항상 움찔거렸어. 라이츠와 샬롯이 자기 옆에 있을 거라는 걸 알거든. 하지만 전장에서 제 몫을 못 해내면 모두를 끌어내리는 꼴이 될 뿐이야. 아르스의 자기 혐오가 극에 달할 때 로젤이 그에게 달려와 라이츠가 칼머에 병력을 보냈다고 말해. 르미에르는 그들이 칼머의 크롤 영토에서 그들을 요격하기 위해 즉시 전장으로 향하길 바라지. 자이츠의 침공에 대처하는데 어느 정도 재량권을 줬지만 지금 처리하지 못하면 곧 람베르크의 문제가 될 겁니다. 칼머를 침략하는 데 성공하면 람베르크가 자이츠의 다음 목표가 될 겁니다. 레이븐스는 아직 싸울 몸 상태가 아니니 아르스가 나서서 전장에 나가야 하는데 그 생각에 엄청 겁을 먹고 있죠. 침착하려고 애쓰면서 부대에게 자신의 지휘 아래 출동 명령을 내립니다. 출발하려 하자 라이츠는 모든 게 잘 될 거라고 그를 안심시키려 합니다. 샬롯이랑 라이츠가 뒤를 봐주고 있으니까요. 몇 분 뒤 아스는 부대원들에게 칼머 구역을 지키기 위해 전투를 지휘하겠다고 연설합니다. 하지만 연설 도중 레이븐이 끼어들어 아스에게 아직 전쟁에 내보낼 수 없다고 말하죠. 아직 너무 미숙하니까 레이븐이 대신 부대를 이끌고 전쟁에 나가겠다고 합니다. 아스는 레이븐이 아직 아파서 전쟁에 나갈 수 없다고 지적하죠. 하지만 레이븐은 아르스가 전장에서 죽도록 내버려 둔 걸 후회하겠죠. 칼메르 구역을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훨씬 더요. 아르스는 라이츠와 샬롯이 함께라면 이길 거라고 설명하죠. 하지만 레이븐은 승리가 문제가 아니라고 말하죠. 레이븐은 아르스에게는 전사의 얼굴이 없다며 그걸 증명하기 위해 병사들에게 지하 감옥에 가둬둔 녀석을 데려오라고 명령하죠. 녀석을 데려오자 아르스는 누구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레이븐은 베라모르타라고. 그는 죄책감도 없이 온갖 범죄를 저질렀어. 원래는 전에 처형하기로 했었는데 레이븐의 병 때문에 미뤄졌지. 이제 레이븐은 바로 거기서 처형을 집행하고 싶어하고
아르스에게 그 장면을 지켜보라고 시키는 거야. 아르스가 저 녀석이 죽는 걸 보고도 냉정을 잃지 않으면 레이브는 아르스를 남자로 인정하고 군대를 이끌게 할 거야. 베라모르타는 죽기 직전까지도 아르스 같은 어린아이들을 죽이는 게 가장 즐거웠다고 계속 떠들어댔어. 완전 쓰레기 같은 놈이지만 도끼가 목을 칠 때 목이 잘려 나가자 아르스는 눈이 텅 비어버려. 방금 본 걸 감당할 수 없었던 거지. 잘린 머리와 피를 보고 아르스는 무릎을 꿇지만 레이브는 부끄러워할 필요 없다고 말해줘. 누구나 처음 죽음을 보면 그런 반응을 보이지만 지금처럼 한 번의 죽음에 아르스가 흔들린다면 끊임없이 죽음이 일어나는 전쟁터는 감당할 수 없을 거라고. 레이브는 군대에 출진 명령을 내리고 라이트, 샬롯, 로젤도 함께 떠나죠. 아스는 전쟁에 나설 준비가 됐다고 생각한 자신이 얼마나 순진했는지 깨닫도록 남겨두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